잘 지내셨습니까? 네네. 잘 못 지내셨어요? 네. 잘 못 지냈던 것 같아요. 본인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일이 많았고, 네, 일도 많았고. 국가적으로도 일이 많았고, 네. 부동산 시장에도 뭐 토어제 관련돼서도 그렇고 일이 네. 많았습니다. 네네. 우파 보수 지지자들이 예. 그동안은 나는 우파야 뭐 이런 얘기들을 잘 하는 게 사실 좀 그게 뭐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사실은 우파의 영향이 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사회 분위기가 나는 우파야라고 하는 게 부끄러운 분위기가 어느 순간 됐다고 저는 봐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난번에 이제 딸이랑 같이 탄핵 반대 집회를 나가려고. 따님하고요? 네. 왜냐면 이제 우와. 젊은 아이들이 이제 미래에 이제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될 테니까 이제 정확한 이제 이런 개념이나 그런 것들 좀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뭐 제가 역전세 맞은 것도 얘기를 하고 금리 오른 것도 얘기하고 뭐 세입자랑 싸운 얘기 뭐 그런 얘기 다 항상 공유를 하하거든요. 찬조가 몇 살인데요? 지금 고1, 고3. 좋은 엄마다 진짜. 네, 그런 게 다 이런 거 다 진짜 실생활에 부딪히는 얘기들 아닙니까? 엄마가 그때는 부자 된 줄 알았어. 우리 맨날 명품 사러 다녔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도 되더라. 이런 것들을 몸소 보여주고. 맨날 물어봐요. 엄마 우리 역전세 끝났어? 우리 역전세 끝났어? 고등학생이? 네. 그래서 곧 끝나. 그거 작년 여름에 끝난다 하지 않았어? 약간 이러면서. 챙기기도 하고. 네, 챙기기도 하고. 어쩔 수 없어. 네 거 이번에 팔았어. 미안해. 엄마 더 좋은 거 사줄게.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네 거 팔았어. 네 거 팔았어. 표정 좀 안 좋아지겠다. 근데 처음에는 어릴 때 사줬었거든요. 어릴 때는. 자기가 이제 그 전세를 끼고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전세금 나중에 누가 내줘? 내가 내줘야 되잖아. 나 싫어. 이랬었거든요. 어릴 때는. 근데 이제 교육이 좀 돼가지고. 이제 아는 거지. 아는 거지. 그래서, 왜? 약간. 왜? 이러면서, 너는 엄마가 이상하게 둘째 거만 팔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 좀 그래요. 그래서 여건상. 그게 뭐 의도적이지 않은데 시기상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엄마가 서울 걸로 사줄게. 약간 이렇게 뭐 이제 좀 달랬는데 네. 그런 얘기들을 공유하는 게 살아있는 교육인 것 같아서 이제 자주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근데 이번에 이제 정치적 이슈에 관련해서 엄마가 왜 우파인지 왜 좌파 정권을 싫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나눠서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팩트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딸들도 자연스럽게 우파가 지지자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한번 가서 현장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 안에서 이제 택시 기사님이 왜 하필 글로 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거기는 왜냐하면 대부분 탄핵 반대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탄핵 반대 지지자를 싫어하시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기사님이.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택시 안이 조용해진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타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딱 머릿속에 엄청 많은 생각이 들었죠. 왜 우파는 부끄러워야 해? 왜 우파는 부끄러워야 하지?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글로 가요? 왜 하필 글로 가? 이러시더니, 우파예요, 좌파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엄청 고민을 했죠.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근데 딸 앞에서 내가 우파라는 거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우파입니다. 이렇게 제가 당당하게 딱 말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저도 의도치 않게 기사님도 자기도 우파라는 거예요. 의외다. 근데 심지어 고향이 전라도시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한동훈 얘기를 막 하시고 이재명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막 이러면서 되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때 내가 왜 우파라는 걸 부끄러워해야 하지? 딸들한테도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맞지 않는가? 그러니까 뭐 좌파를 지지하시는 분도 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듯이 우파를 지지하시는 분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제 계엄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내가 나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거가 그렇게 나쁜 건가? 그래서 주변에서는 엄청 만류를 했죠. 너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뭐 생각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블로그에 글을 썼더니 이제 난리가 났죠. 근데 의외로 저는 좀 기분이 좋았던 게 이웃이 막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좌파 그쵸. 저랑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으신 분이겠죠? 좌파인데 구독을 왜 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좋았어요. 내 글이 많은 분들한테 읽혀지는 건 좋지만 저는 사실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쓰는 거잖아요. 나만의 공간. 근데 그게 굳이 그 사람들은 안 봤으면 좋겠는 거지.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내 영상은 저쪽에는 안 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하거든요. 굳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난 오히려 더 편하게 글을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래서 밴드 방에도 제가 1,500명 정도 있었는데 그냥 어느 순간 무서워지더라고요. 여기 안에는 나와 다른 성향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좀 그런 거를 표출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생각을 표출하는 스타일인데 나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드러내지 않고 나만 지켜보고 있다. 이게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안에서도 뭐 자주 왕래를 하고, 뭐 이렇게 밴드방을 좀 3년 정도 됐다 보니까 좀 친하신 분들은 되게 가족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술도 같이 마셨던, 교류도 하고. 그리고 막 공감대도 너무 형성이 되고, 갑자기 그분들이 나랑 다른 성향이면 어떡하지? 그게 갑자기 막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저는 모르잖아요. 표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의 어떤 생각을 드러낸다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해서 하루아침에 그냥 폭발을 해버렸죠. 아, 진짜 1,500명 있는 거를 몇 년간 운영을 했던 거를. 처음에는 루틴이 있거든요. 제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고 같이 공유를 하고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무료로 같이 공유하고 했었는데 루틴이 사실 깨지고 허전함은 있더라고요. 맨날 보던 이웃들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안에서 이제 비밀 댓글로 칼리님 뭐 이런 용기에 너무 감사하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들을 써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물론 내가 이런 정치 성향이 싫어서 이웃을 끊으신 분도 있지만 반대로 응원한다는 댓글도 엄청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뭐 제가 빨리 노아의 방주를 타고 한국을 탈출해야 된다 이 얘기를 썼을 때는 이제 뭐 악플이 1개, 2개 정도 달렸었거든요. 네가 뭐 이민을 가나 안 가나 두고 보자 뭐 이런 얘기. 그 이후로는 오히려 응원 댓글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가 굳이 내가 뭐 누군가를 해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뭐 무서워하진 말자. 그치? 또 그렇다고 또 너무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전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네, 전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우파는 또 전사가 못 돼요. 저 진짜 예전에 임차법 그거 있잖아요. 통과할 때 2+2요? 네. 그거 할 때 그거 우리 여의도에서 막 시위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저 그때 갔었거든요. 그거 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네, 갔었거든요. 근데 와 이래서 안 되는구나. 우파는 시위를 못 해. 선비야, 선비? 다들 앞에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도 이러고 뭐 철회하라 막 이러고 근데 건너편에 민노총에서는 막 깃발 흔들고 막 북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해본 사람이 하는구나. 우파는 이래서 뭐가 안 돼. 그래서 우파는 항상 점잖아야 되고 품격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당하지. 저쪽은 전투력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해본 놈이 해보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파들은 전투적 뭐 이런 거는 항상 지는구나. 그래서 바둑 두듯이 네. 장기 두듯이. 이 와중에 품격 찾잖아요. 네. 자유시장 경제주의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그 공포심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내가 뭐 탄핵을 무조건 반대한다, 뭐 아니면 계엄을 무조건 찬성한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가장 이번에 제가 정치색을 드러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자유시장 경제주의가 이대로 끝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는 게 보여서 그게 가장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모아놓은 걸 다 뺏긴다고 생각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고 또 모을 수가 없고 모아야 한다는 그런 목표성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열심히 살아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그런 목표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시그널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뭐 간첩법이라든지 이번에 또 마약 2톤 그런 것도 사실 엄청 큰 문제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너무 조용하게 그냥 흘러가는 것들이 어떤 그런 큰 흐름 속에서 같이 묻어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공포스럽더라고요. 간접법이 통과되기 직전이었는데 반대됐잖아요. 그 후에 대학교에서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고
고등학생이 또 항공모함 뭐 이런 군부대 찍고. 네. 근데 최근에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제주도에서 또 잡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너무 맞아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또 마약에 대한 수사를 막았잖아요. 네. 그것도 마약 2톤. 2톤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영화도 아니고 2025년에 마약이 2톤. 그러니까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간첩? 아유, 요새 무슨 간첩이야. 말도 안 돼. 우리 때나 맨날에 6.25 때나 이런 간첩이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계속 간첩이 발각이 되고 있고, 중국인 간첩뿐만 아니라 민노총에서도 간첩이 나왔고, 그런 거가 너무 무디인 게 아닌가? 이 상황이. 근데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 그 처벌할 수 없게 만든 사람들이 그 집단이라는 거. 그거를 너무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주요 언론들의 왜 얘기를 하지 않는가를 봤더니 중국 자본이 투자가 됐더라고요. 그 언론사에. 텐센트.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주의가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된 것 같아서. 생각보다 합리적일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우클릭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시장 친화적인 발언도 좀 했었고, 기본소득, 오늘 기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 같은 거는 안 하겠다라는 네. 얘기도 하고 있고 한데 좀 어떻게 보세요? 공식적인 발표는 오늘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또 슬쩍 흘리면서 그거는 과거에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흘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전 정권에서 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말을 너무 이렇게 잘 바꾸잖아요. 그렇죠. 거짓말도 되게 잘하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당장은 어쨌든 당선을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뱉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투자자들은. 중도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약간 투자를 좀 해보시는 분들은 근데 또 어떻게 믿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그 공포심이 더 큰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약간 지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으세요? 그분의 발언에 대해? 절대 안 믿죠. 어느 정도 신뢰하세요? 0이죠, 0. 아, 0. 네. 본인의 유리한 상황에 따라서 무엇이든 다 바꿀 수 있는 사람, 아는 사람도 모른다고 하고 같이 골프도 안 쳤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확대하면 조작. 네, 조작. 그것도 2심에서 패소한 게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 심각성을 알게 됐지 않았을까? 일반인들이. 이런 게 어떻게 조작이 아니지? 사법부에 대한? 네. 그래서 조금 심각성을 알게 됐고, 물론 탄핵은 인용이 됐지만 전혀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는 그냥 박근혜의 박자도 못 꺼내는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왜 탄핵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게 밝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그럴만 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당시 분위기 더 심했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는 물론 당연히 탄핵돼야 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일부의 국민들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잘못됐다. 이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많아졌다. 그래서 너무 성과가 없는 계엄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퇴임하실 때 돌아가실 때도 이기고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그런 거는 진짜 전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탄핵됐을 때 일본에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간만에 이제 계속 아사히 맥주 먹고 맥주 좋아하시니까? 맥주 너무 좋아하니까 일본 맥주는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우리 옛날에 전 정권에서 반일했을 때 기억나세요? 유니클로 못 입게 하고 도요타 차 있으면 다 막 계란 던지고 노재팬 가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지금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가? 정말 선동을 너무 잘 당해요. 근데 그것도 다 그 지령에 다 있었다는 거. 간첩 지령이 다 있었다는 거. 반일 감정 이런 것도 다 지령에 다 있었고 그게 너무 소름 돋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그게 좀 선동이 좀 되는 거에 이런 게 어디서 나왔지? 이게 진짜 합리적인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의심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워낙에 선동을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허점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건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막 붕괴한다. 이런 것들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있는데 계엄이라는 거예요. 탱크가 어쩌고 막 뉴스에 막 나오는 거예요. 뭔 일이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계엄의 사유를 보고 29번, 28번의 뭐 탄핵이라든지 뭐 예산 다 감축한 거 이런 거 손발 다 묶어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일 못하게 뭐 그런 것들, 뭐 간첩법 반대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줄줄이 듣고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형식적인 계엄이었다. 뭐 이런 것도 어쨌든 뭐 법적인 판단은 다른 부분이니까 어쨌든 탄핵이 8대 0으로 인용됐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이런 국가 운영이나 경영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된 성과는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